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에 들어온 K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36회차 같은 경우에는 3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인 4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살롱 역시 풀 베팅으로 고등수 적중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 살롱 코멘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특히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인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픽들은 투폴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 추천도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프로토 67회차에서 직접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뒤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50.6배당 적중픽 내역입니다. 이 풋볼살롱은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 구매 픽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외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도 이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60.4배당의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구매 픽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한 고수분께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픽이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 구매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최종픽 이미지까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런던 더비입니다.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리그 2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고 직전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를 무려 4대1로 완파를 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 웨스트햄이고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최근 팰리스와 팽팽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런던 더비이다 보니까 팽팽한 흐름이 있고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1승 1무로 모두 한 골차 끈적한 승부 끝에 패하지 않았던 웨스트햄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리그컵 와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풀타임 선발로 출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와포드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고 멘탈은 멘탈대로 소진이 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중원 자원인 에제 선수와 영입생 올리세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중원에서 짜임새 있는 빌드업과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공격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신임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온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기세를 탄 웨스트햄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는 로이 호지슨 전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는 선골군 축구 역습을 추구를 했는데
이 비에이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조금은 아래에서부터 만들어 나오는 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에이라 감독이 마음에 들어하는 중앙 수비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 후방에서부터 만들어 나오는 축구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집중이 되고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받아주거나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중앙 수비수들의 발끝에서 공이 떠난 다음에 공격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경기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랑을 하는 윌프리드 자하와 이 아예우 선수를 활용한 다이렉트 역습 공격이 죽어버린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이 패스 흐름 자체도 굉장히 평균 횟수 지표를 살펴봤을 때 팰리스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이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3선의 수책 라이스라는 미들맨들을 필두로 2선의 포르날스, 벤라마, 보웬, 그리고 최전방의 안토니오 선수까지 유기적인 움직임과 역습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한껏 조직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린 웨스트햄이 체력적인 우위까지 등에 업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 속에서 3연패 수렁에 빠진 비에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경기력과 조직력 면에서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지만 승무패로 지울 수 없다면 이 단통 승부를 본다면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가 리그 2연승 상승세를 탔고 첼시 역시 리그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첼시는 아스날 원정에서 영입생 루카쿠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반다이크와 조엘 마팁 이 중앙 수비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와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루카쿠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다이크와 마팁을 상대로도 과연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진 역시 조타, 마네, 살라 선수가 모두 골맛을 봤고 피르미누 선수 역시 지금 한 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활약 역시 첼시 못지않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리버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리버풀의 열렬한 홈팬들이 입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안필드의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굉장히 5대5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보인다는 점에서 지우지 않을 거라면 단통 무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첼시가 루카쿠 선수의 영입으로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 옵션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버풀의 중앙 수비 조합인 반다이크와 마팁이 힘과 제공권 면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카쿠와의 맞대결에서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 원정에서 첼시가 이 새로운 감독인 투엘 감독 체제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는 리버풀의 중앙 수비 조합인 반다이크와 마팁 선수 모두 부상으로 빠졌을 때였고 리버풀의 열렬한 홈팬들도 응원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3경기 전적상 리버풀이 6승 5무 2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첼시이기 때문에 첼시 역시 루카쿠를 앞세워서 결코 밀리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시즌 초반에 2연승 상승세를 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가 초반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승 경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빅매치는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서로에게 패하는 것이 상당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경기 양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경기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최근 양팀의 수비력과 좋은 이 공격력 그리고 초반 선두권 경쟁의 중요성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경기가 나온다면 의외로 팽팽한 신경전 끝에 이 지루한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승무패로 지울 수 없다면 단통 무승부 승부를 과감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이 9번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울산과 인천의 경기인데 울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이 맞붙는데 울산이 최근 리그 5경기 4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직전 서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박호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성적은 좋은데 이 무실점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 실점이 6골이나 되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수비진, 특히 중앙수비 쪽에 이 컨디션 저하가 있습니다. 불투이스 선수와 김기희 선수가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인천의 다부진 모습이라면 이변을 노려봄직한 경기이지 않나 싶다가도 인천이 지금 핵심 베테랑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직전 대구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4주 아웃이 됐습니다. 이 김광석 선수가 38살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인천 경기 전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인데 이 김광석 선수가 빠진다면 3백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인천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울산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올 시즌 홈에서는 3대1 완승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광석이 빠지는 인천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인천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4승 1무 7패로 홈에서의 6승 5무 2패보다 성적이 좋지 못하고 특히 수비력이 홈에 비해서는 2배 이상 하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석까지 빠지는 인천의 수비가 울산의 맹공을 버텨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인천의 베테랑 핵심 수비수 김광석의 부상 이탈이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올 시즌 원정에서 수비력이 2배 이상 하락이 되는데 3백 수비의 컨트롤 타워, 스위퍼 역할인 김광석 선수가 빠진다면 이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벤치에는 베테랑 수비수 강민수 선수가 있는데 김광석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강민수 선수가 확실히 베테랑 선수이긴 해도 이 김광석과 비교했을 때는 실수가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울산의 퀄리티 있는 공격진을 막아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1패밖에 없고 직전 경기에서 핵심 공격자원 바코가 2골을 넣으면서 원맨쇼를 펼쳤기 때문에 이 공격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천이 최근 아길라르 정역 중심의 중원 라인이 좋은데 울산이야말로 K리그 최고의 중원 조합을 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인천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중원에서의 우위를 울산 원정에서 가져가기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최근 무실점 경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수비 쪽에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이 다양한 원체의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김광석이 빠지는 인천 수비에 균열을 내면서 화력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홈에서는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기세가 좋은 인천이라 할지라도 울산 원정에서 인천이 승점을 따기엔 버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울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제주와 서울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흐름을 보면 1승 2무 2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인데 제주가 그래도 최근에 FC 서울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가 주포인 주민규 선수가 FC 서울만 만나면 득점이 없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주민규 선수가 FC 서울을 상대로 침묵을 했었던 제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규가 서울 징크스를 깨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득점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는 확실히 홈에서 좀 더 화끈한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김봉수 선수가 서울 상대로 올 시즌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김봉수 선수의 깜짝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휴식을 취한 제주이기 때문에
이 주중에 울산과 경기를 치른 서울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역시 리그 5경기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그래도 홈보다는 근소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 지동원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 카드가 한 장이 없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격수 조영욱 선수가 지난 울산전에서 마침내 K리그 올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최전방에 뚝배기가 좋은 가브리엘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에 조금 약점이 있는 제주의 3백 수비를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두 팀 모두 승점 1점은 사실상 하위권 경쟁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제주가 홈에서 실점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득점이 늘어나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울보다 휴식 시간이 훨씬 길었던 제주인 만큼 특유의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서울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제주가 제르소 정우재를 필두로 한 왼쪽 측면 공격을 통해서 재미를 받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이스 주민규가 이상하게 서울만 만나면 골이 없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이상하게 슈팅을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 빗맞으면서 이 조금은 아쉬운 슈팅을 기록했던 주민규이기 때문에 서울 징크스를 반드시 깨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역시 지금 꼴찌로 처진 상황에서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제주 원정에서 3점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기 울산에 패하긴 했어도 조영욱 선수가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했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최전방 가브리엘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 수비와 오승훈 골키퍼가 제공권 공중볼 처리에 있어서 그렇게 강점이 있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포스트 플레이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의 퀄리티 있는 2선 자원인 나상호, 팔로세비치, 조영욱 같은 선수들이 가브리엘이 떨궈주는 세컨볼을 받아서 좋은 슈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의 왼쪽 측면 공격과 압박을 통한 좋은 경기력이 나오면 제주의 승리가 그려지고 이 반대로 제주가 또다시 서울 징크스를 이어가면서 무득점에 그치고 서울의 가브리엘의 포스트 플레이가 통한다면 서울의 승리까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번리와 리즈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는 2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그래도 주중에 리그컵 뉴캐슬 원정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번리가 리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2패를 당했는데 홈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번리는 이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세트피스 키커이자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웨스트우드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번리 특유의 세트피스 위력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자원들이 대거 선발 및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번리이고 이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이상하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5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리즈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역시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1무 1패로 승리가 없지만 직전 리그컵 3부 리그 팀과의 홈 경기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칼빈 필립스라는 핵심 미드필더가 리그컵 경기에서 골맛을 받고 이 잭 해리슨이라는 측면 자원의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해리슨 선수가 지난 시즌 번리 원정에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번리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격수 패트릭 벤포드 선수가 리그컵에서 교체 투입이 돼서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는데 이 어제 저녁에 벤포드 선수가 최초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승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대로이드를 맞은 벤포드가 충분히 번리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핵심 수비수 디에고 요렌테가 리즈 유나이티드의 부상 중이었는데 이 요렌테 선수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이 수비력과 빌드업이 살아날 수 있는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번리가 핵심 미드필더 웨스트우드가 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우드가 세트피스 키커를 맡고 있는데 번리의 강점이 코너킥과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헤딩 뚝배기 한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우드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번리의 세트피스 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고, 이 지난 시즌 제 기억이 맞다면 번리가 원래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팀인데 리즈를 상대로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펼치다가 홈에서 4골이나 허용을 하면서 두들겨 맞았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경기 통계상으로 봤을 때 번리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올리는 통계가 있고, 이 무게중심은 높은데 압박 자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리즈가 자랑하는 특유의 역동적인 역습에 또다시 뒷공간이 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번리가 지난 시즌 포함해서 홈에서 5연패 중이고 리즈가 직전 에버튼전에서 2골, 리그컵 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서서히 특유의 공격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번리에 강했던 리즈 핵심 선수들이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가 돌아온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리즈가 번리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가 직전 뉴캐슬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이 헤네시 골키퍼의 선방쇼가 없었다면 뉴캐슬에게 패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력이었습니다. 뉴캐슬에게 슈팅 무려 18개나 내줬던 번리이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따라서 경기력이 살아난 리즈 유나이티드가 번리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토트넘과 와포드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새벽에 펼쳐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돌아온 해리케인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1등 공신이 됐고, 부상 우려가 있었던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 해리케인 대신 들어가서 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득점 찬스를 놓쳤습니다. 최근 와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팽팽한 흐름이 있고, 19-20 시즌에 2연속 무승부를 거뒀던 매치업입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고도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 자체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타페 출신의 이적생 쿠초 에르난데스가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연착륙을 하는 모습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올 시즌 조금은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토트넘은 누노 감독 체제에서 전형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표상 다이렉트 공격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이 속도가 빠른 역습을 추구를 하고 있고, 와포드 역시 무게중심이 낮고 다이렉트 공격 수치가 토트넘 다음으로 많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스타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그랬던 것이 이 강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내주고 자신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을 칠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약팀들을 상대로는 구조적으로는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토트넘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을 때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노 감독 역시 기본적으로는 역습 패턴 위주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와포드라는 승격팀을 상대로 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를 함에 있어서 경기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와포드가 지난 시즌 2부 리그부터 보여주는 흐름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훨씬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토트넘을 상대로 이 승점을 가져가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해리케인 선수가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고립되는 현상이 조금 나왔었는데, 해리케인이 최전방에서 이 수비수들을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양질의 패스까지 넣어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뒷공간 침투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6회차 마지막 경기는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2연패를 당했지만 직전 리그컵 2부 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던 울버햄튼인데 부상에서 복귀한 포덴세 선수가 리그컵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 이 파비오 실바라는 젊은 공격자원 역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적생 트링캉 선수까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최근에 경기 내용은 좋은데 골 결정력에 발목을 잡혔다는 부분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포덴세를 필두로 맨유를 상대로 경기를 좋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3패로 최근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2연속 무승부를 거뒀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비긴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한 골차 끈적한 승부를 벌여왔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직전 리그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도 무승부에 그쳤던 맨유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직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맨유가 반드시 상위권 경쟁, 초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와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영입생 수비수인 라파엘 바란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원정 27경기 무패 중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무승부나 승리를 거두면 프리미어리그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브루노 라즈라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이 상당히 높으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압박도 병행을 하는데 이 조직적인 압박은 그렇게까지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 지표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울버햄튼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은 것에 비해서 압박 조직력은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울버햄튼입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울버햄튼이 경기 주도권을 쥐면서 슈팅을 20개가 넘게 때렸지만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맨유에는 토트넘과 달리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키패스, 롱패스가 가능한 미드필더가 있고 최후방 라인에서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 역시 롱패스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버햄튼이 홈구장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무리하게 압박을 펼친다면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맥과이어의 양질의 롱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올버햄튼이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공격자원 포덴세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자마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 부임 이후에 미드필더 네베스 선수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올버햄튼의 공격 작업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개막 후에 레스터시티, 토트넘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슈팅이 40개가 넘는 슈팅이 나왔던 올버햄튼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만 보완이 된다면 맨유와 역대 한 골차 승부, 끈적한 승부를 많이 해왔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가 지금 최전방 공격 쪽에 부상 및 컨디션 저하가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오히려 맨유가 발목이 잡힌다면 울버햄튼 원정에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투폴 추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독식 적중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